엄만 왜 오빠 생일하는 거 싫어? 2014년 4월 16일 이후 남겨진 우리들의 이야기. 당신은 그게 왜 하고 싶어? 그날 수호도 올 텐데 오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생일이 찾아옵니다. 설경구 전도연 주연 영화 생일 4월 3일 대개봉 전체 관람가. 교양 있어 보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쌓아야 할지 어렵고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십시오. 저희가 교양을 대신 훔쳐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쾌락과 유흥을 소개해주고 수준 높은 청취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의 오물 PD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지적 허영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 전반을 맡고 계신 무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무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조금 여유로워져가지고 전시를 좀 다니고 공연도 보고 다니고 그랬어요. 4월부터 이제는 전시와 공연의 범람의 계절이기 때문에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는 한 3개 정도 봤던 것 같고 공연은 하나 보고 진짜 보고 싶었던 교양학 축제 같은 경우는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 그냥 그 하나에서 하는? 응? 교양학 축제. 네, 교양학 축제. 네, 그래서 하나에서 하는 그거를 못 보고 그냥 집에서 라이브로 들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전시는 제가 세 군데를 갔는데 네. 그 한남동에 D로 시작하는 예. 거기를 갔는데 나 거기 가면은 진짜 싫어요. 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너무 실망스러워서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고 사람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젊은 학생들은 되게 많고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전시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궁에 있는 디귿으로 시작하는 궁에 있는 미술관도 가봤는데 네. 그냥 뭐 재미는 없었어요. 그냥 전시구나 해서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네.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도슨트 투어가 있어가지고 마침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슨트 투어 듣다가 우리끼리 보자 해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그냥 보고 들어왔고 전시는 이렇게 뭐 딱 봤을 때는 광고한 거 봤을 때는 되게 막 재밌을 것 같았는데 직접 보니까 작품들이 그렇게 흥미로운 작품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랬고 우연찮게 제가 그냥 이태원 가다가 정말 누구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갔던 개인 갤러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가다가 개인 갤러리 들어가면 더 만족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되게 놀랬던 게 신선 설렁탕 아시죠? 네. 거기서 예. 갤러리는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훌륭한 곳이었네. 거기 의외로 사회공헌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갤러리 이름이 신선이에요. 근데 정말 신선스러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뭐 같이 간 분한테 그렇게 막 그분도 이제 문화 예술 쪽에 계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무무가 보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선스럽고 뭔가 너무 중국풍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신선이 프레시한 신선이 아니라. 네, 아니요, 이제 정말 이 신선이구나. 도가 신선. 컨셉을 잘 잡았네요. 네, 설렁탕 집에서 또 갤러리를 낸 거 보니까 되게 고무적이었는데 그 컨텐츠는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약간 중국 정원 느낌도 나고 그래서. 근데 신선 설렁탕에서 되게 현대 작품 한 것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하긴 그런데요. 컨셉은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도 약간 프레시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신선인 줄 알았거든요. 이름이. 근데 정말 신선이고 그거에 맞춰서 중국풍에. 근데 그 이미지 매칭은 잘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설렁탕과 신선 그리고 중국풍의 그런 뭐 조각 작품들 뭐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의 놀라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 콜드플레이 공연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전시와 공연이 함께하는 4월을 보냈습니다. 즐거웠겠네요. 네, 매우 즐거웠습니다. 예, 그 다음은 봉고래님인데요. 음식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봉고래입니다. 아니 네. 방송 들은 친구가 네. 되게 욕했어요. 뭐라고요?
되게 아는 척한다 너 이러면서 아 원래 그런 방송이에요. 아니 아는 척 해주려고 내가 방송하는 거지 했더니만은 뭐야 기분 나빠 이러면서 근데 얘 군대에서 듣고 있어. 아 그래요? 군대에서도 그런 나이가 좀 젊으신가 봐요? 아니요 늦게 갔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되게 늦게 갔어요. 국군 장병 화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영화를 담당하고 계신 오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우입니다. 영화는 많이 보셨나요? 영화 많이 봤는데 오 제가 어제 런던 프라이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동성애자, 소수성애자들이 이제 그 영국의 80년대 그 광부들이 파업할 때 지지 선언한 걸 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재밌어요. 많이 보시고 우리나라도 그런 차별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보를 찍으셨겠죠? 이미 누군가 대통령이 됐을 텐데. 네,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편집하겠다 이거네. 아니야. 이미 선거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거 나갔을 때는. 맞네. 그리고 가오갤 보셨나요, 님들아? 아직 안 봤어요. 보세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 재밌다고 1편보다 하던데? 재밌나요? 1편보다 더 끈적거려요. 아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질척거려. 약간 뭐랄까 가족애로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기본이 가족이에요. 어떤 영화도 피해갈 수 없어. 그게 너무 짜증나. 페륜 영화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페륜 영화. 그런 면에서 한국 드라마가 진짜 앞서 나가죠.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능이 인정한 페륜. 저는 이 방송의 PD인 우물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신청 교양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코너 공연 가본 척 하기입니다. 오늘은 전시가 아니라 공연 가본 척 하기인데요. 무슨 공연인가요? 저희 코너가 전시 가본 척 하기이긴 하지만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 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 다음에 또 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땅히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전시가 아직 안 생겨서 공연으로 먼저 했고,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가 저희가 제 녹음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기준 날짜를 아무래도 좀 지키려다 보니까 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무겁지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첫 판부터 아예 센 걸로 해서 그래서 오페라를 하려고 해요. 오페라, 네. 고급스럽다. 사실 저 보러 간 적 없습니다. 한국에서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외국 나갔을 때 본 적은 있는데 한국에서 사실 오페라 보러 가는 일이 거의 없지 않나요? 한국에서 많이 안 보시죠? 번거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한국에서 오페라를 본 적은 없어요. 다 해외 나가서 보시는구나.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오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편파.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의 저희 코너의 부제는 당신의 첫 오페라 감상을 위한 초대장 정도로 이제 했고요. 오페라에 대해서 초대장 언제 보내요? 제가 다음 코너 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페라를 이제는 오늘 PD님도 안 가보셨고, 우물 PD님도 안 가보셨고, 오우님도 안 가보셨고, 범고래님은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안 가봤어요. 제가 봤던 게 라트리비아타. 트라비아타 보셨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어디서 보셨어요? 아마 이탈리아에서 본 것 같은데. 세상에. 네. 본국에서. 훌륭하다. 그때 아마 그 관련 페스티벌이 있어서 그때 여행 때 페스티벌은 제가 또 여기 왔으니까 봐야지 이러면서 많이 봤었거든요. 오페라 페스티벌 때 가셨구나. 범고래님 어디서 보셨어요?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네, 맷에서 보고. 그리고 뭐지? 어디 갔었지? 빈에서 봤어요. 빈에서 보셨어요? 다 좋은 데서 훌륭한 데서 보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양 있는 방송이네 진짜. 인생에 한 번 교양 있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다. 범고래 그때 뭐 보셨어요? 저 마지막으로 본 게 돈 지오바니. 돈지오바님. 그렇구나. 다 그 대중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오페라 곡들을 보셨는데 우물 PD님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오페라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봤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경험, 체험. 오페라 체험이겠죠. 오페라가 제일 턱이 높지 않나요? 그렇죠. 제일 높다라고
느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예술 장르, 공연 예술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공연 장르를 뭐 싫어한다 그런 걸 떠나서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오페라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앉으면은 이제는 관객석이랑 그 불이 이렇게 서서히 이제는 까매지나를 뭐라고 해야 돼? 암전. 근데 서서히 어두워지잖아요. 나 진짜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나 할 줄 아는 언어가 없어 지금. 그래서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오페라 서곡이 시작됐는데 오케스트라단의 오페라 서곡이 시작될 때 그 압도되는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 음악이 나를 진짜 음악이 오고 있어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첫 느낌이 오페라의 첫 느낌이 저는 그거여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종합예술이잖아요. 다 있으니까 거기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다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비 부인을 봤다. 그러니까 오늘 공연은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일회성이 있죠. 연극도 그렇고. 맞아. 연극도 그렇고 뭐 오페라는 정말 특히 예를 들어서 성악가가 이 장면에서 실수를 했어. 근데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리려고 보는 거고. 왜 실수한 걸 보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의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만 내가 있는 거고 그때 그 순간에만 그 오페라 공연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재생되지 않는다. 영화는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한번 찍힌 거를 계속 볼 수 있는데 오페라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나만의 공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은. 그래서 약간 소유욕이 있어서 그렇지 몰라도 이게 내가 본 공연,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 오페라를 조금 아끼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비싸고 어려워 보이는 장르 같은데요. 그쵸. 이제 전시하고 마찬가지로 태생이 조금 그런 태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턱도 높고 그리고 티켓값이 비싸잖아요. 확실히 그냥 클래식 공연보다 오페라가 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티켓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수익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좀 그랜드 오페라 정말 대형 오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거기에 이제는 그 작품에 만들기 위해 동원되는 인력이 한 300명 정도 돼요. 네. 정말 엄청난 대작을 만들려면. 근데 대작이 아니더라도 몇백 명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뒤에서도 좀 더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수익 구조 때문에 오페라 티켓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다 3시간이에요. 3시간이고 그리고 정말 바그너 오페라 같은 경우는 5시간, 5시간 반이니까 그거를 다 앉아서 본다는 게 물론 인터미션이 있어가지고 뭐 쉴 수 있지만 그거를 집중하고 계속 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루할 것 같다. 우선 비싸다. 그리고 차라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뭐 오페라 보러 가자 하면은 친구들이 야, 그 돈 주고 맛있는 거 먹자. 다른 축제 가자. 아니면 다른 뭐 하러 가자라는 그런 게 많거든요. 일반 분들은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차라리 오페라 볼 바에 다른 거 하자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오페라라는 장르 자체가 너무나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뭔지도 모르고 그럼 오페라는 오페라지 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뭐 나랑 연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근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페라가 정말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오케스트라, 무용수, 무대, 조명, 의상, 뭐 성악가가 정말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성악가는 연기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역시 인건비였나? 인건비를 그래서 귀족노조 탑발을 그래서 홍 후보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역시 노조가 잘못했네. 역시 홍 후보님이야. 그래서 오페라라는 장르는 굉장히 거대한 예술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페라는 그 공연 예술의 한 장르고 오페라의 그냥 정말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사전적 정의는 영국의 무대 위에서 성악가와 음악가들이 대사와 악보를 통해 만드는 예술 작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연극인데 대사가 다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연극의 요소들이 있어요. 연극의 요소가 배우, 관객, 무대, 대본. 연극의 요소에 노래를 부르기 위한 성악가,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용, 합창, 화련, 무대 미술이 더해지는 거고 또 여기 음악적인 요소로는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그리고 문학적 요소로는 대본하고 가사가 있는 거고, 연극적 요소로는 이게 극적인 구성, 그리고 연기가 있는 거고, 무용적 요소는 이제 발레, 미술적 요소는 세트 디자인, 뭐 설치 미술, 의상 디자인, 분장 디자인, 그래서 얘다가 영상 조명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모든 예술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게 오페라라고 생각하시면 없는 게 없어요. 문학, 미술, 뭐 무용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종합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빕스다. 샐러드 바다. 샐러드 바다. 예술계의 샐러드 바다. 예술계의 자연별곡. 아, 그게 한국적이네. 좋다. 정말 문제는 선택적으로 못 먹어. 갖다 준 거 먹어야 돼. 서빙을 해준다. 되게 오페라 이야기하면서 교양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연별곡 하는 순간 네, 그러면 다시 마음 가다듬고 저 정신이 없어지네. 손미. 오페라라는 단어의 어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페라는 라틴어의 오푸스에서 왔어요. 네. 어차피 오푸스를 모릅니다. 뜻이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작품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 오푸스,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뜻을 가진 오푸스의 복수형이 오페라고, 오페라 발생 초창기에는 드라마인 무지카 아니면 드라마 페르 무지카라고 했고, 나중에는 오페라인 무지카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오페라는 오페라인 무지카에서 무지카가 빠진 거네요. 네, 그냥 무지카가 오페라. 원래 이름인데? 아니요. 아니 맞잖아요. 원래 무지카로 불리다가 오페라인 무지카 된 아니, 오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드라마인 무지카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가미한 연극. 이란 뜻이었죠. 근데 음악을 가면 연극이었는데 음악 뒤에 음악이라는 게 빠지고 연극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라가 이제 작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엔 드라마인 무지카였다가 이제 이름이 변한 거죠. 그래서 오페라인 무지카가 됐고, 원래 사실 오페라 풀 네임이 오페라인 무지카예요. 근데 오페라인 무지카로가 안 부르니 오페라가 부르는 거죠. 성만 우리가 부르는 거군요. 김씨. 이름만. 이름이죠. 외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게 이름이구나. 패밀리 네임 아니고. 존슨 씨.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페라를 안 본 사람들은 오페라인 무지카라고 풀네임 불러야죠. 안 친하니까. 친한 사람만 오페라라고 부르세요 앞으로. 네. 그래서 이런 오페라의 단어 뜻과 이걸 봤는데, 저는 사실 해외에서 살았을 때 극장에, 주요 큰 극장, 오페라 극장의 시즌이 시작될 때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한국에 4월달 정도 되면 이제 공연이 막 풀리고 전시 막 풀리고 그런 것 때 막 설렘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이제는 한 막 9월, 10월 정도 되면 이제 공연 볼 게 많아진다고 하면서 되게 설렜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유럽의 주요 극장들은 9월에서 10월 정도에 공연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6월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시즌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최근대로 저는 제가 마지막 한국 기억이 이런 우리나라 극장에는 시즌제란 게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시즌제가 있네라고 하면서 뭐 국립극장이라던가 뭐 예술전당, 예술전당은 안 했던 것 같다. 무슨 뭐 오페라단이라던가 뭐 그런 쪽에서 이제는 시즌제를 도입을 해서 약간 유럽의 그 극장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시즌제로, 예를 들어서 뭐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뭐 5월, 6월에 끝나는 그 시즌제를 도입을 해서 했는데, 보통 그래서 유럽에 있는 7월달, 8월달 극장들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때 뭐 보수 공사를 한다든지 뭐 브레이크 타임 가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7, 8월 때는 이제 휴가를 많이 가니까 다들 유행을 많이 가니까, 그래서 9월, 10월 정도 되면은 늘 많은 관객들이 늘 설레죠. 오페라를 좋아하는 관객이든 공연 예술을 좋아하든 뭐 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그 7, 8월 여름 휴가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그래서 우리 유럽 대도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외국인이다 이러는데, 그 외국 사람들도 우리 보고 외국인이다. 전부 다 여행 온 사람들이야. 현지 사람은 다 휴가 갔고 거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이야.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오페라 극장들은 대부분 오페라라는 이 장르를 중심으로 극장 소속 성악가, 발레단,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오페라 극장처럼 그 구조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에 대한 풍성한 레퍼토리를 찾기가 어렵고, 시장이 형성이 안 되면 작품 유지를 못 하겠네요.
멤버들 구성을 유지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게 그 예를 들어서 오페라 극장이라는 것도 없고 있긴 있지만 예술의 전당에 오페라 극장이 있긴 있지만 거기에 속한 오페라 단도 없고 그쵸. 맞아. 성악가도 없고 뭐 합창단도 없고 무용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페라 단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장소만 있을 뿐. 네, 외국에서 보면 되게 특이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그 나라의 뭐 예술의 수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오페라 극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얼마나 훌륭한 성악가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게 딱 이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일단 건물 지은 거죠. 해놓으면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관객들이, 그러니까 일본 관객들이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약간 조금 좋은 정말 정말 대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를 보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좋은 장르고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자꾸 다른 연출가가 한 것도 자꾸 보게 되고 그쵸. 그런 욕심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오페라를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피아노로 치면 뭐 제가 피아노를 배워서 예를 들자면 소나타나 이런 형식들처럼 나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한 500년 전, 400년 500년 전에 그때 시작된 건가요? 거의 때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중세 때는 아무래도 유일신에 찬미하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뭐 미술 작품도 그렇고, 공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근데 그때 중세 시대가 끝날 때쯤에 이제 그리스 로마 때와 같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심지가 피렌체였고, 네. 그 피렌체에서 이제 바로 태어난 게 오페라. 오페라가 피렌체에서 네네. 시작했구나. 처음 태생이 이탈리아 피렌체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따라해서 사적인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학문과 예술을 논하는 게 그 귀족들의 그 유행이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사치스러운, 그러니까 뭔가 나 있어 보이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만든 거죠. 그게 나중에 사교 이어져서 모임. 살롱 이런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치 가문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뭐 자기네 집에 뭐 학자, 뭐 예술가, 당대 최고의 사람들 모이도 아니면 신진 예술가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번 와인을 마시면서 예술이나 논해보자, 인생이나 논해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당시에 메디치 가문은 우리가 현재 있는 우리도 다 알 정도로 되게 정말 부유한 가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바르디라는 가문의 바르디라는 공작도 그 유행을 따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그룹명이 카메라타. 그러니까 이태리어로는 카메라타가 작은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타라는 스터디 그룹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카메라타 멤버였던 작곡가가 만든 게 이게 처음으로 이제 오페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다프네라는 곡을 만들게 돼요. 네. 이것 또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자, 고대 그리스 문화를 연구했다라는 그 귀족들의 스터디 그룹인 것처럼 이 카메라타 멤버였던 페리가 다프네. 그러니까 아시죠? 그리스 신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폴로 신의 구애를 받은 ним프인 그 다프네가 도망가려다가 월계수를 변하고 아폴로 신이 그 월계수를 간직한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스토킹을 했었네요. 스토킹. 네. 그래서 월계수로 이렇게 변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악보가 일부만 남아 있어서 이게 다프네가 아까 페리가 작곡한 다프네가 첫 오페라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대요. 왜요? 그냥 일부만 남아있어서? 일부만 남아있어서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시초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페라 역사상, 오페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 똑같은 작곡가, 그러니까 카메라타 멤버였던 그 페리 작곡가가 만든 두 번째 작품이 있는데, 에우리디체. 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완전체로 남아있어요. 그때 작곡했던 게.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은 오페라의 첫은 뭐 에우리디체다. 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작품은 좀 형편없죠. 지금 보면. 근데 지금 막 공연을 몇 번 하거든요. 다른 유럽 같은 데서는. 근데 형편없다기보다는 근데 사실 그게 연출가의 힘이기 때문에 오페라는. 예, 그래서 뭐 그냥 형편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재미는 없지만 그냥 그래요? 그게 그거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저때
17세기에 저런 뭐 음악을 만들 수가 있구나, 저런 작품을 저렇게 연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변화는 됐겠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훌륭하다고는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바르디의 카메라테에서 태어난,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작곡가 페리가 만든 에우리디체라는 작품이 첫 시초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다른 분들은 이 카메라타 이 그룹에서 만들어진 이 오페라 극을 뒤로 하고 첫 시발점이 되는 오페라는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라는 작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분해요. 근데 분분해. 저는 사실 에우리디체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때 정말 딱 이제는 대중들한테 야 이게 오페라다, 이게 오페라 한 번 내가 작곡한 거야 라고 얘기가 된 거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따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라는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뭐 반응이 있나요? 에우리디체에 대한 반응이? 에우리디체의 반응? 그때 당시에 약간 살롱 느낌 정말? 그러니까 정말 큰 극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귀족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부를 과시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였거든요. 오페라라는 그 장르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귀족들이 자신들의 대관식 이나 아니면 결혼식의 평민들, 그러니까 귀족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수공업자라든가 뭐 평민 계급, 뭐 부르주아 등 다양한 계급을 포함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초대해요, 자신의 궁에. 그러니까 초대해서 이제 오페라를 공연했는데, 그 말씀드렸던 에우리디체 있잖아요. 이 작품은 당시 유럽 예술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의 딸 마리아와 프랑스 앙리 4세의 결혼식 축하연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이 오페라 자체가. 한 번 하면 끝. 한 번 하면 끝. 보람이 없겠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그때의 문헌에 따르면 눈이 호강한다라는 그 표현에 맞게 정말 의리의리하게 그 무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무대 세트를. 그래서 왕이 하는데. 네. 귀족이 하니까. 메디치 가문이니까. 정말 우리나라 따지면 뭐라 할까? 삼성 이건희의 딸이 다른 나라 남자랑 결혼하는데. 네, 그렇다고 오페라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폼나겠네요. 잔치. 그래서 사치스럽게 무대를 꾸며놓은 다음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 안에 살았던 그런 평민들, 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보여준 거죠. 야 이거 봐. 그래서 약간 그런 무대를 보여주면서 이제 매치 가문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너네들 봐. 너네들 이거 못하잖아. 나니까 하는 거야. 내가 귀족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급 사회는 이런 계급 사회는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공연을 통해서 그런 일반 대중들한테 세뇌시킨 그런 역할을 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재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 김정은이 핵 만드는 거랑 비슷하네. 너희는 못 만들잖아. 나는 만들지. 나니까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가요? 세뇌를 시키는 거네. 네, 세뇌를 시킨 거죠. 나 한 번 건들지 마. 권력의 정당성을. 그리고 가끔씩 무기 몇 번 쏘면서 나 기분 나쁠 때는 좀 할 때 있어. 이런 거네. 너희 인터넷 구글 검색해봤더니 나 돼지 새끼라 그랬어. 그렇게 부르니까 되게 기분 나빴어. 실제로 중국에서 김정은을 북한의 돼지 네, 그렇게 부르는데 계속 중국 당국에서 그 단어를 그 금지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검색한다고. 그래요? 네, 김정은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터넷 검색이래요. 인터넷으로 자기 이름 검색해보는 거. 진짜로? 네, 그렇다고 맥스던데? 보니까. 네, 맥스. 애플 제품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가 어쨌든 자기 나라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남한 걸 쓰던지. 어떻게? 아니면 미국 걸 쓰던지. 남한 거에 다 오픈돼 있잖아요. 아니 그 접속이 가능해요? 자기만 접속하겠지. 그러니까 인터넷망 구축을 어떻게 한 거지? 인터넷망은 있대요. 있긴 있대요? 네, 하긴 그러니까는 있어요. 뭘 올리고 하겠지. 아니 전혀 뜬금없는 얘기. 오페라 이야기다 갑자기 김정은 이야기다. 오페라가 김정은의 핵이다. 정리가 바로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말렸겠네요, 못 만들게. 나 미치겠다. 오늘 방송 못하겠다. 자연별곡부터 시작해서. 나 정말 내가 좋아하는 장르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만드니까 러시아도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페라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 만드니까 저 집안도 만들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그 메디치 가문이 그 일반 그 평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오페라가 너무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볼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때 당시 일반 대중들은 할 게 없으니까 오페라 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 메디치 가문이 했던 걸 그 오페라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장사치들 있잖아요. 장사분들은 아 이거 돈이 되겠구나. 역시. 그래서 그때부터 오페라 극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37년 베네치아의 산 카시아노라는 최초의 상업 오페라 극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귀족의 궁에 내가 굳이 초대받지 않아도 이제는 오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티켓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관객들이 더 빠르게 늘어만 갔대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거죠. 남편이 남편 어디 가서 나 뭐 피렌체로 물건 팔러 가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집을 떠나서 오페라 극장 앞에서 해우잠 자면서 오페라를 연속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고 해요. 난 깜짝 팬이구나. 난 그 정도 얘기로 다행이네요. 왜요? 전 가다가 그래서 딴 여자랑 오페라 보러 다니 부인도 딴 남자랑 뭐 만났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현실 오페라가 생기기 시작했겠죠. 순진한 얘기였네요. 앞에서 뭐 줄 서고. 새우잠 자고. 난 약간 그거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그 스타워즈 보려고 그쵸. 줄 서 있는 그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그 오페라 보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은 도박을 해서라도 공연 티켓을 샀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행어가 있었는데 오페라 중독자 남편이 둔 아내를 오페라 과부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여자보다 남자가 중독자가 많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바깥에 나가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남자가 더 많이 다닐 수 있었을 테니까. 활동 때문에 왠지 느낌이 여성분들이 문화를 지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평민 계급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는 사업하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 여자분들은 그 전업을 하고 남편분들이 나가서 물건 팔고 하니까 뭐 아무튼 뭐 처음에 오페라 딱 생겼을 때 인기가 엄청 났던 거죠.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장르가 됐고 16세기 말부터 이제는 오페라가 태어나면서 유럽에서 가장 핫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은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시장의 이제 태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오페라도 그 태생적 배경 때문에 현재까지 접하기 힘들고 속칭 이렇게 말하면 그들만의 문화, 뭐 그 사람들만 그 부르주아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지배계급이 보는 뭐 문화라고 여겨지는 장르로 느껴지지만 사실 옛날 유럽의 귀족하고 시민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오페라의 내용 보통 자체는 되게 무슨 저속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 그러죠? 약간 막장 드라마 그렇죠. 같은 아침 드라마. 약간 맞아요. 대부분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페라 부흥기 때 정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인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막장인 내용이 많은데 아무튼 오페라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오락거리 그냥 뭐 드라마 늘 사람들이 다음 편이 기대되는 드라마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페라 별거 아니에요.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페라 유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오페라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된 건지 한번 그러니까 종합예술이라고 했으니까 이 오페라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오페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오페라라는 이 음악극 이런 것 자체가 서곡, 아리아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고 레치타티보, 앙상블, 합창, 발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곡은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게 분위기 전체적인 그 오페라의 극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기악곡이에요. 관현악곡인데 그러니까 서곡이 없는 오페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서곡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오페라의 전체 분위기를 뭐 주도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서곡이 있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오페라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오페라는 이런 느낌으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아리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번 들어보셨잖아요. 뭐 오페라 아리아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오페라 공연 광고를 보면은 뭐 소프라노 뭐뭐뭐의 서정적인 아리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아리아가 뭔데 자꾸 서정적인 아리아라고 뭔데 하지? 계속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리아는 오페라의 꽃이라고 부르죠. 혼자서 부르는 성악곡이에요. 적주 성악곡인데 보통 혼자서 부르지만 이중창의 형태로 그러니까 남녀가 부르는 경우도 있고 여자 아니면 남자가 남자에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아리아를 성악가의 뛰어난 기교와
음악성이 총동원되기 때문에 오페라의 꽃이라고 정말 많이 부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 음악에서 혹은 뭐 누가 조수미가 뭐 부르는 거다 그러면 다 오페라 아리아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페라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아리아가 끝나면 그냥 박수 이렇게 쳐주는 게 약간 매너 혹은 관례예요.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면 굳이 안 쳐도 되는데 그래서 아리아가 멋지면 브라보 막 소리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오페라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리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오페라 공연에 음악적 흥미를 끌고 아름다운 선율로 이제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아리아와는 달리 레치타티보라는 게 있어요. 레치타티보는 이제 어차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페라도 이제 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노래로만 다 내용이 전개가 되면 좀 힘내잖아요. 근데 물론 레치타티보도 노래를 부르는 거긴 하지만 아리아처럼 뭔가 그 감정을 극을 딱 오르는 그런 것라기보다는 이게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약간 조금 랩을 하는군요. 빨리빨리 스토리 전개해야 될까? 이거 랩 파트. 네, 랩 파트. 요즘으로 따지면 네,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만. 네,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내용을 전개를 시켜야 되니까 노래로만은 그 안 되니까 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율은 있지만 네. 이제는 내용을 전달하는 레치타티보, 랩의 역할을 하는 레치타티보가 있어요. 오페라에서 독주 성악곡인 아리아가 있지만 4명하고 5명이 함께 부르는 앙상블도 있어요. 일단 오페라의 구성 중 하나고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고 그냥 노래가 있다, 뭐 이런 노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앙상블 노래도 있고 그리고 합창은 주로 도입부나 결말 부분에 합창 단원들이 이제 군중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오페라의 웅장함을 더해주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초기 오페라 때는 합창 단원들이 그렇게 큰 많은 역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크 오페라 때도 보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신 바로크 음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창이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19세기부터 이제 베르디하고 푸치니가 합창 단원들을 막 등장시키면서 막 엄청나요. 웅장하게. 웅장해. 막 내가 압도돼요 그 무대에. 그래서 이게 사실 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그 모차르트 오페라 때부터 모차르트가 이제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합창 단원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푸치니하고 베르디가 좀 더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합창 단원이 그러니까 그게 전개를 돕는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레는 프랑스 오페라에서 조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발레가 포함된 오막 오페라를 그랜드 오페라라고 불렀고 나중에 네, 그랜드하죠. 그랜드. 그래서 나중에 이탈리아 오페라도 발레가 들어가긴 했지만 뭐 큰 의도나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냥 뭐 무대에 뭐 그냥 뭐라 그래야지? 예쁘게 보이는 그냥 분위기 살리는 네, 거. 뒤에 가만히 있으면 뭐 하니까 뭐 해야지. 뒤에 가만히 뻘쭘하거든. 그러니까 장면의 효과? 네, 그것만 하는 거지 크게 뭐 의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원래 외부에 따로 발레란 게 있던 건데 편입이 된 거군요. 그쵸. 네. 이렇게 유래는 좀 알고 어떤 형식들이 좀 있는지도 알게 됐는데 막상 오페라가 어떤 게 유명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시대별로 유명한 오페라들이 다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어디서 들어봤던 다 음악들이에요. 맞아요. 이 오페라고 클래식 중에 오페라가 많죠. 오페라 곡들이. 그쵸. 예. 그러니까 특히 대중들한테도 분명 여기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라고 하는 곡들이 이게 결국에는 오페라 아리아였구나. 오페라 합창곡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때 한번 짚어드리고 내가 원래 오페라 곡을 들어오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게 되는 계기를 한번 오늘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하시는 오페라 아리아 곡들 있으세요? 글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맞아요. 저는 그거 돈 지오바니 마지막. 마지막. 네. 지옥 끌려갈 때 역시 이러면서 다양한 자기가만의 좋아하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 오페라 중에서 친구들한테 딱 들려주면은 내가 게임 음악으로 들어봤어. 게임 음악? 게임에서 쓰인대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광고 음악으로 쓰이기도 하고 영화 음악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선 시대별로 먼저 한번 풀어드릴게요. 오페라가 탄생하고 나서 이제 1600년부터 1750년대까지 만들어진 이 오페라가 17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만들어진 오페라 바로크 오페라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 문명사에서는 보통 17세기를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데 17세기 혹은 18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오페라를 바로크 오페라라고 하고 이 바로크 오페라를 보면은 그 챔발로 악기 소리가 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챔발로?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림 매치가 안 돼. 챈발로요? 그 챈발로가 그 하프시코드인가? 네 맞아요. 아 근데 뭐 나중에 이 방송 들으시고 그냥 바로크 음악 치시면은 바로크 음악에 다 쓰이는 음악이 바로 이제 챈발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챈발로 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회사에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집에 와가지고 바로크 음악 틀어놓거든요. 차분해져가지고. 아 너무 자기적인가요? 아니 그거 보면 저 미친놈이다.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이때 바로크 음악의 조금 특징이라면 특징인 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황권이 강하게 지배를 받던 시대여서 그러니까 여성이 교회 성가대로 올라갈 수가 없었고 공연에 올라간 합창단은 물론 오페라 주역 성악가도 여자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페라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되려면 남자만들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 배역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동성애물이면 가능하지. 굉장히 진보적이었는데. 최고. 그래서 이 때문에 이탈리아 전역에 유행을 하던 게 생깁니다. 여장 남자 뭐 이런 거. 변성기 이전의 어린 남자아이를 거세시켜서 맑은 고음을 낼 수 있도록 그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파리넬리. 파리넬리. 카스트라토가 유행하게 돼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파리넬리가 바로 18세기 유명한 카스트라토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여자가 못 올라가잖아. 네. 일본 같은 경우. 네, 그런 거 많죠. 일본도 그러네요. 일본도 못 올라가서 여장 남자가 대신 올라가고. 근데 거기서는 카스트라토 같은 게 없지 않아요, 일본은? 거세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예. 그렇게 보통 극단적으로 가진 않아. 분장 서양 애들이 이런 면에서 참 세. 극단적이야. 잘자 이래서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그렇지. 거기까지 야. 따를 수 있는 거야. 덕을 위해서, 덕질을 위해서. 대단해, 그게 대단해. 사실 덕질이잖아요. 그렇죠. 오페라의 덕의 끝을 보자. 음악은 역시 이렇게 가야 돼. 무서워, 진짜. 저는 파리넬리 보고 울었거든요. 너무 슬퍼가지고. 아 슬프죠. 네, 근데 이렇게. 아니 거기가 잘리더니 제가 애완견 제 못 키우니 이거 걔 중성화 수술 시켜야 될까봐 차마 그 짓은 못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감정이입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오페라가 바로크 오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거세한 성악가 뭐 어떡하냐 너 자꾸 아니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소리가 매력이 있다면서요? 저는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매력에서 여자들이 정말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여자 하이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하이톤이어서 아마 어린아이에서 뭔가 더 성숙하고 그 세련된 목소리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그렇겠죠. 맑은 미성이니까. 어린아이인데 그 목소리로 계속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다면은 좀 더 더- 막 비교도 굉장하지 않았을까 그쵸. 싶어요. 더 그윽하고. 거기 잘랐다고 목소리가 안 변한다는 건 좀 내시. 호르몬이니까. 호르몬이 호르몬이니까. 신기하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세한 성악가 카스트라토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바로크 시대 오페라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그의 갈등 구조보다는 그 성악가의 기술,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냐, 그러니까 재능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바로크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크 음악 그 바로크 오페라를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내용도 웃기고 그리고 약간 좀 배우들이 연기 되게 엉성하고 발연기를 해요. 근데 지금의 바로크 오페라를 다시 재연출하는 것도 일부러 더 그렇게 연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크 오페라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정말 보면 웃음도 나고 좀 이상해요. 근데 그게 뭐더라 클래식 같은 경우에 그 무슨 연주던가 그 원래 그 악기로 연주하는 그 있잖아요. 그 당시 악기로 연주하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악기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정말 그러니까 원작의 묘미를 정말 살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크 오페라 같은 거 보면 지금 작년에 바로크 오페라를 좀 많이 했었는데 봤을 때 조금 뭐지? 웃기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 네. 가사롭다는 지금 방송이라서 표정이 안 나왔지만 표정이 되게 웃기다라고 말하는 표정이 아니었어. 표정이 썩는 표정으로 웃기다고. 그래서 성악가 기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무대가 어떻고 뭐 연출이 어떻고가 떠나서 유명한 성악가가 올라오면은 흥행이 보장이 됐었어요. 바로크 주연 오페라 때. 배우가 중요한. 배우가 중요했다. 더불어서 좀 더 특징을 알려드리자면 오페라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족 오페라라는 장르가 귀족들의 이제는 신분과시의 수단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크 오페라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발연기 말씀드렸던 이제 과장된 의상, 뭐 화려한 무대 장치 이런 걸로 귀족들의 품위를 과시해요. 뭔가 뭐 연출이든 뭐 내용 전개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관중들이 또 그때 당시에 그 공연 끝나고 나면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쉽게 음악들이 만들어졌죠. 아 그럼요. 떼창을 해야지. 그래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용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연인들 사이에서 그런 거 있죠. 뭐 질투, 분노, 뭐 약속을 어기고 헤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중들이 자기 생활에서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실제로 막 노래 부르고.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한테 사랑 고백할 때 극에서 나온 노래 아리아 같은 거 부르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헤어질 때는 정말 그때 나왔던 그때 내 감정을 정말 절절하게 표현했던 그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고 정말 실제 그러고 놀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바로크 오페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바로크 오페라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퍼셀의 디도와 아이네이아스 이거는 다 그냥 그러니까 바로크 오페라는 그냥 뭐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따온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퍼셀의 디도와 아이네이아스를 좋아하는 오페라 중에 하나고 집에서 그냥 들어요. 그리고 비발디에 누가 코웃음 쳤는데 아니 목이 깔깔해서 크크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비발디도 오페라를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를란도 핀토 파초라고 이젠 전 세계에서는 공연을 많이 안 하는데 시기하는 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이거 보고 제가 웃었어요. 되게 웃겨서 웃었고 비발디를 아니요. 비발디는 4개밖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4개로만 알고 있는데 오페라를 했는데 음악이 되게 좋아요. 오를란도 핀토 파초는 되게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그래도 한번 뭐 우리나라에서 또 한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뭐 하면 한번 봐도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핸델의 리날도라는 오페라 작품인데 여기에 유명한 아리아가 울게 하소서. 그 파이넬리에서 그죠. 울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찾아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피디님 이따 들어보나요? 지금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이제는 바로크 시대가 1850년 정도가 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는 18세기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보통 모차르트 시대의 오페라, 모차르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페라라는 장르가 대중적으로 이제 성공을 거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상업 오페라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유럽에. 그래서 관객가 생기다 보니까 관객들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관객들이 취향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바로크 오페라는 귀족들이 나의 신분을 과시했던 수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관객들이 많아지니까 상업성이 생기니까 관객들의 취향이 중요해져서 이제 모차르트 오페라 시대 때부터 조금씩 오페라의 이제는 대본과 그게 전개 내용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약간 과도기여서 넘어가는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공존해요. 성악가의 기교나 뭐 재능 얼마나 유명한지 그게 약간 좀 공존하고 이때부터 뭐 스토리가 중요해지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때 시대에 모차르트가 다양한 오페라 곡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범고래님이 보셨던 그 모차르트의 돈주반니도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졌고 피가로의 결혼식 그리고 코치판토테 이런 모차르트가 만든 오페라들이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극장들에서 공연이 아직까지 되고 있어요. 모차르트가 그냥 아주 지배를 했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다른 뭐 작곡가들이 오페라를 뭐 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극장에서 레퍼토리로 많이 올리는 게 모차르트 오페라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곡들도 많아요. 모차르트가 쓴 오페라 곡들이.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모차르트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사실 베토벤만 해도 음악은 되게 잘했는데 사실 뭐 오페라 그렇죠. 오페라 한 곡밖에 안 했어요. 했는데 뭐 사실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능이 그쪽에는 없었는데 그쵸. 모차르트가 다재다능하긴 했던 것 같아요. 도박만 안 했어도 뭐 그냥 하나씩은 해야 단점은 있어야죠. 네, 빨리 죽으려면 뭐 하나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또 천재가 되고. 소리 듣고.
그래서 이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시대 18세기 후반이 접어들고 일모를 하고 이제 19세기가 되죠.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시민 계급에서도 그러니까 점점 정말 그냥 관객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드라마 보려고, 오페라 보려고. 그래서 이때부터 더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페라 작곡가들은 더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 음악도 되게 풍요로워지고 오페라사에서. 그래서 특히 이때부터 막장 드라마가 생겨요. 아 이때부터예요? 네, 이때부터 19세기부터가 오페라의 황금기였거든요. 아 이제 기본 스토리는 안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봤어. 한 번 더 꺼야지. 그래서 어이없는 내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어떤 그 뭐 최하층 계급의 여자가 귀족의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귀족의 아들과 그 뭐 여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아버지가 귀족 그 최하층민 여자한테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막 얘기하고 이거 우리나라 드라마에 다 보는 거잖아요. 도둑고양이야 이러면서 얼마면 돼?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19세기 때, 그러니까 1800년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봤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 사람들도 우리랑 사는 게 비슷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슷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니 사는 게 비슷하진 않아요. 우리 그러진 않거든요. 드라마에서만 그러지. 제가 볼 때 오페라에서만 그러지 그 당시 사람이 그랬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근데 사실 모든 예술은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반영은 돼 있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못 보는 그런 특이한 일이니까 보러 가는 오페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더래. 쟤네들은 그렇다더래 하는 게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게임에서 들었던 음악들이나 광고에서 들었던 음악들이나 뭐 어딘가에서 들었던 친숙한 아리아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또 이제 바로 오페라 황금기였던 19세기에 나옵니다. 정말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 PD님이 또 나중에 또 들려주시긴 하겠지만 정말 많은 오페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시니도 있고 뭐 베르디도 있고 바그너도 있고 비제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여기서 뭘 말씀드릴까요?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 베르디의 나부코, 베르디의 리골레토, 비제의 카르멘, 베르디의 아이다. 그러니까 베르디 전성 시대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쌍두마차가 베르디랑 바그너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스타일이 되게 다르고 좀 바그너 같은 경우는 정말 오페라가 힘들거든요. 정말 5시간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베르디는 좀 더 이게 3시간 뭐 3막 4막으로 이루어진 오페라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유명한 오페라들이 많이 나왔던 오페라의 황금기가 바로 19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이거는 네. 광고 음악으로 엄청 쓰이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베르디 음악도 많이 그렇고 푸치니 음악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활약했던 오페라 작곡가들의 노래를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광고 음악 듣고 가야죠.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뭔가 물건을 사야 될 것만 같아. 파블로프에게가 됐어. 파블로에게 전자제품 사야 됐던. 그래서 그 베르디의 리골레토라는 극 중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는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거 되게 많아요. 뭐 결혼행진곡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나중에 결혼하면은 결혼행진곡을 로엔그린 그러니까 바그너의 오페라죠. 로엔그린의 합창곡을 결혼행진곡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결혼행진곡으로 심포니 폴 데뷔를 하고 뭐라고요? 전 스타워즈 음악 들 건데요. 저 다스베이더 음악 들 건데요. 다 미친 사람들이야 여기. 빰빰빰빰 소리가 들려서 등장한 다음에 씩씩 하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행진곡이라 하면은 그냥 뭐 피아노 기타라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그거를 이제는 합창곡이거든요. 원래 오페라 합창곡인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스타워즈 괜찮은 아이디어네. 한쪽 있지 않아? 그거 많이들 하던데. 많이 해요? 많이들 해요. 재밌잖아요. 재밌겠다 진짜. 네, 신랑 등장할 때 옷도 다 까만 거 입었는데 빰빰빰빰빰빰. 진짜 웃기겠다 그러면.
그 처음에 스타워즈 오프닝 곡 틀면 이제 스크롤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지. 오래전에. 멀고 먼. 그래서 아무튼 이거 19세기는 오페라의 황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20세기는 봤을 때 그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전과 후로 나뉘거든요. 20세기,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그 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 오페라의 영향을 좀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때 유명했던 오페라 작곡가가 바로 이탈리아 푸치니라는 작곡가인데, 사진 보면 좀 잘생겼어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 예술가는 그게 중요해. 내가 보니까. 은근 중요한데. 네. 쿠바 혁명이 왜 성공했는 줄 아세요? 잘생겨서. 체게바라가 잘생겨서. 잘생겨서. 다른 나라는 못생겨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때 푸치니가 워낙 여자를 좋아했고 여자들도 푸치니 되게 좋아했대요. 잘생겼네요. 잘생겼죠. 되게 매력 있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희대의 바람둥이였죠, 오페라 그 사교계. 그래서 이렇게 푸치니가 활약을 했고, 그러니까 19세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전에는 그랬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정말 실험적인 오페라들이 많이 생겨요. 연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객들도 그렇고, 연출가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 전통 오페라가 있는데 그 오페라에 뭔가 막 다양한 걸 막 집어내. 원래 내가 봤던, 예를 들어서 이 오페라의 무대는 원래 이런 무대였는데, 뭐 바닷가, 예를 들어서 바닷가였는데 갑자기 산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에 알았던 오페라 내용과 정말 달라지니까 신선해하는 반면에 혼란스러워진 거죠.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예술이 되면서 뭐랄까 대중적이진 않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을 사실 그러니까 그때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틀을 많이 깼잖아요. 미술 작품도 그렇고 전 세계 예술 흐름사들이 다 깨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그 프레임을 다 걷어내고 다른 작품들이 자꾸 나오니까 솔직히 놀랬던 그 어떤 사조들, 그러니까 오페라 내용이나 뭐 음악들도 조금씩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작품들이 좀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사실 뭐 연출가나 작곡가에 따라 이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20세기 작곡가들이 새로운 오페라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기존의 오페라와는 다른. 그래서 20세기 작곡가들이 뭐 이름과 작품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영국의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피터 그라임즈 라는 작품이 있고, 현존은 최고의 작곡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의 크시토프 펜데르츠키라는 작곡가가 만든 블랙 마스크, 그리고 미국의 버질 톰슨과 더글라스 무어는 미국의 뮤지컬의 양식이나 그런 스타일을 오페라에 도입해서 계속해서 20세기,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페라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양상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전에 푸치니가 유행했는데, 뭐 푸치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투란도트, 나비 부인, 토스카를 지은 작곡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대중적이다 우리가 알만한 작품은 이제 푸치니로서는 거의 끝난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 뒤로부터 이제 실험적이고 정말 난해한 오페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거는 정말 오페라 광팬, 오페라 매니아들 아니면 보기가 힘들고 잘 안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도 않을 것 하지도 같아요. 않죠. 네. 외국에서는 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좀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안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는 바로크 오페라라고 하고, 그래서 오페라가 태어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는 음악과 극이 좀 융합이 되고 좀 더 견고해지는 오페라 클래식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9세기는 오페라 황금기, 그리고 20세기는 조금 세계 2차 대전까지는 19세기 오페라 황금기의 그런 그 기후를 따르다가 세계 2차 대전부터는 갑자기 애들이 변하는. 세계 대전을 겪었으니까요. 대전을 겪어서. 사실 많은 문화가 19세기 말이 황금기인 경우가 많아요. 꼭 오페라가 아니어도 그때 문화의 황금기였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뭐 좋고 그걸로 뭐 따지기는 없지만, 사실 음악 듣는 것도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한 번 좀 들어봤을 작곡가 오페라 아리아가 있다면 그냥 주세페 베르디, 지아코모 푸치니, 조르주 비제, 조아키노 안토니오 모로시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 오페라 작곡가잖아, 그냥 작곡가잖아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작곡가들이에요. 근데 이런 유명한 노래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쫙 받아봤는데, 오페라가 극을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뮤지컬이랑 비슷한데 오페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뮤지컬은 보세요? 네, 저는 자주 보러 가는 편이에요. 뮤지컬보다 자주 보세요?
요즘 안 본 지 좀 됐어요. 근데 예전에 자주 볼 때가 있었어요. 뮤지컬의 매력이 뭐예요? 뮤지컬의 매력이요? 아까 오페라 앞에 설명하실 때 음악이 있고 연기하고. 아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떼창이라 그랬는데 전 합창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뭔가 감정을 확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게 있죠. 꼭 뮤지컬도 꼭 그 뭐 훅송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오프닝 하고 끝에 한번 해주는 노래들 네. 그런 거는 항상 그 노래를 들을 때 뭔가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뮤지컬의 매력이? 오페라보다는 문턱이 낮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또 연극보다는 조금 더 깊고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연극보다 깊나요? 연극이 더 깊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대학로에서 그냥 그런 것보다 간단하게 시간 때우기용 연극들도 있잖아요. 좀 그렇죠. 대상층이 가볍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보는 연극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근데 저도 뮤지컬은 한 번은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엄청나게 문화를 소비 안 하면서. 그것도 초대권. 아니 오페라를 뭐 전 많이 보지 않지만 약간 그 뮤지컬 중에 그 뭐죠? 갑자기 이렇게 그 프랑스 혁명 다룬 거 뭐죠? 갑자기.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보면 사실 대사 없이 모두 노래로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게 오페라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싱스루라고 해서 대사하고 넘버 모두 네. 그러니까 음악인 경우인 게 대표적인 게 레미제라블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뮤지컬은 뮤지컬이고 오페라는 오페라예요. 정말 둘 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형식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으로 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사들도 모두 말씀드렸던 레치타티보도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 노래예요. 힙합으로. 대사들 모두 노래를 표현을 하고 네. 그러니까 발레하고 무용수들이 춤을 추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밈이에요. 그냥 그게 막 지루할 때쯤 막 발레하는 나와가지고 하면 좀 다시 막 잠 깨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흥미를 돋구기 위한 거고 물론 프랑스 오페라에서는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페라 전 사조에서 보면은 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배경이다. 그냥 병풍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페라 가수가 부르는 게 음악이 주요 내용이 되는 거고. 근데 뮤지컬은 연극의 형식을 취하면서 음악과 춤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처럼 음악 없이 대사를 하다가 상황이나 대사에 맞는 주제를 가진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고. 맞아요. 그죠? 뮤지컬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면 다시 연극으로 돌아가 막 연기하고 대사 합치고. 그러니까 오페라를 좀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끌어다가 만든 거죠. 뮤지컬이란 장르를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오페라는 노래가 아예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모태가 되어서 극이 이제 들어간 거라면 뮤지컬은 연극이 모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이 모태가 돼서 노래와 춤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가끔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가끔 만나다 보면 오페라 유령이 오페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가끔이 아니라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오페라 유령이 오페라냐고 그것도 많고요. 이건 뮤지컬 이야기인데요. 오페라 유령이 뮤지컬이에요. 그리고 이 오페라의 유령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 또 하나가 있어요. 팬텀이라고. 네. 팬텀인데 이걸 보러 와서 이제 2부 이제 인터미션 시간 있잖아요. 2부에 그 유명 오페라 유령 노래 나온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게 사전 지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되게 많아. 그 오페라 유령에서 어쨌든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가 약간 아리아 느낌이긴 해요. 그 오페라를 기본 틀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배경으로 써서 그쵸. 약간 그걸 장소가. 흉내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오페라일 뿐이지 그것은 오페라 유령은 뮤지컬이고 오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공연 장소하고 연주 방법이 또 달라요. 그래서 오페라는 보통 오페라 전용 극장에서 공연을 해요. 왜냐하면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오케스트라단이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음향시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오페라는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하는 그 장소가 따로 있는데 무대가 있고 관객석이 있으면 그 사이에 그 피트라고 불려요. 바닥 파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페라는 항상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공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마이크를 설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성악가들이 없잖아요. 물론 무대 위에 그러니까 천장에 그 관객석 천장에 마이크가 있지만 그거는 성악가들을 위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음향을 조율해주게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그 성악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야외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쓰기는 해요. 근데 전통 오페라에서는 마이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대극장 내에서. 예. 그래서 근데 뮤지컬은 극장에서 배우들이 공연하는 거잖아요. 성악가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당연히 필요하고 반주도 오케스트라 반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요 반주잖아요. MR. 전자피아노 쓰기도 하잖아요. 밴드가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오케스트라가 와서 하진 오케스트라가 않잖아요. 와서 하진 않지 않아요?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이브 음악을 많이 하죠. 네, 라이브 음악을 큰 공연은 보통 라이브 음악을 근데 하더라고요. 반주는 그냥 트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건 다 그래요? 연주를 했어요. 연주가 누가 해요? 밑에 이렇게 파인데. 파인데서? 네, 거기서 해요. 보통 밴드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왜 밴드 소개를 해주잖아요. 아니요, 최근 제가 본 것들은 다 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트처럼 다 들어가 있어. 오페라를 보실 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면 제가 봤던 오페라 아까 뮤지컬에서 그냥 전자피아노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역시 뮤지컬은 사과해. 근데 사과해. 그 예전에는 무성 영화 같은 거 대극장에서 상영하면 무성 영화 음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비슷하게 밑에 파인데서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이렇게 영화 보는 공간도 많았어요. 요새는 이제 극장이 작아져서 그런 게 없는데. 물론 번거림님께서 보셨던 뮤지컬은 그 뮤지컬의 그런 뭐라 해야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밴드가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그러니까 제가 봤던 혹은 그 뮤지컬하고 오페라를 굳이 나누자면은 그 음향에 그 오케스트라 반주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로 그것도 많이 나누기도 하거든요. 소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근데 지금 요즘 이제 대극장에서 걸리는 뮤지컬들 있잖아요. 뭐냐 지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내가 뭘 봤지? 뭐 레미제라블 그런 것들은 다 밑에 오페라처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까지는 아닌데 일단 작은 그 오케스트라 정도는 돼요. 소규모. 네, 소규모. 그래서 뭐 나누자면은 뮤지컬과 오페라를 나누자면은 그런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음향이 엄청나냐, 그러니까 라이브 뮤직으로 정말 되냐 안 되냐도 그 나눈 기준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게 또 뭐냐면 오페라는 오페라 배우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페라 성악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무대 위에서. 근데 오페라 배우라고 부르는데 절대 부르지 않고 그렇게 오페라 배우라고 하면 좀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육 없는 음악을 분이죠. 중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가 아니라 성악가. 그러니까 오페라는 가수가 노래는 부르는 것이고 그 중심 내용이 되기 때문이고 뮤지컬은 뮤지컬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노래하고 춤추고 대사하는 게 중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페라처럼 주인공이 노래하는 것이 모든 내용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오페라 성악가, 뮤지컬 배우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사 언어도 다르잖아요. 대사 언어 또 그 구분 짓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오페라는 처음 작곡되었던 그때 원어 그대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페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태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프랑스어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훈련을 받아요. 리허설 하기 전에 내가 그걸 까먹었다. 그 발음 교정해 주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네. 예를 들어서 내가 러시아 오페라를 해요. 그러면 러시아 분이 와가지고 발음 교정해 주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리허설 그러니까 연습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되네. 2달 전에 오셔가지고 그 성악가들 발음만 다시 교정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그런 분도 있을 정도로 원어로. 그래서 오페라 가기 전에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자막 안 띄워줍니까? 자막 띄워주는데 자막보다 그 공연을 못 보거든요. 그 우리나라 특징이. 그래서 보면은 오페라 극장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막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저는 박스석을 좋아해요. 박스석 가면은 이렇게 의자에 있거나 아니면은 의자 옆에 달렸어요. 화면 같은 조그만한 맞아요. 화면이에요. 우리 버스 정류장 가면은 버스 몇 번 온다, 곧 옵니다 이러면서 밑에 전장에 이렇게 광 있잖아요. 그것처럼 밑에 조그만하게 달려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언어 선택하면은 그 언어로
대사 같은 게 나오긴 해. 근데 그거 보다가 그걸 놓치고. 그러니까 종합예술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자막만 보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성악가가 노래 잘 부르는지 뭐 성악가가 연기를 잘하는지 그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무대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단점이 있는데 뮤지컬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공연되면은 보통 많이 개사하고 번역하시잖아요. 네, 한국 분들이 하면 번안하시고 네. 오리지널 팀이 오면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하고. 근데 사실 이거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서 좋기는 한데 이거 번역이 어렵긴 하죠. 음악이 있으니까 네. 가끔 왜 이렇게 바꿨지라는 생각 들 때가 있긴 왜 이런 차라리 그럴 거면 원어로 불러도 됐을 텐데라는 저는 하지만 그걸 그걸 그렇게 따지면은 턱이 정말 높아지죠. 그쵸. 만약에 자막을 영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막을 안 보는 게 사실은 집중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보면 뮤지컬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령 다 아시는 맘마미아를 봤을 때 저 한국에서 맘마미아 깜짝 놀랐거든요. 당연히 원어로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한국어로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래 멜로디는 좋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저는 그게 오히려 한국어로 번역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고 더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접근하기도 쉽고 번역을 잘해야죠. 네, 번역을 잘해. 그게 어렵죠. 근데 음이 있으니까. 아니, 번역 관련해서 문제는 참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면 가도 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실 수 있겠어요? 이거 듣고? 이거 이 팟캐스트 듣고 오페라를 가실 수 있겠어요? 가면 가는 거죠, 뭐. 아니요, 들으면은 어렵다. 역시 오페라는 어려운 것. 그러니까 미술관 갈 때는 그냥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페라는 그냥 가면은 조금 왜 봤지? 돈 아까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자고 그러니까 자고 다시 보는 것도 개운하게 보는 것도 방법이죠. 방법인데 5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다. 갑자기 부실부실 거리면서 가방에서 뭐 꺼내서 먹고 좀 5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난장판이다 아주 그냥.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보기 전에 사실 오페라는 조금 공부가 필요할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 안 하면 잘 거니까 거기 가서.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PD님께서 틀어줬던 아리아를 조금 집에서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청소하면서 들으신다던가 설거지하시면서 들은다던가 다른 잡무를 할 때 조금 틀어놓고 조금 귀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오페라 아리아를 들어보면서 오페라 고를 때 진짜 들어보고 싶은 오페라가 아마 생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오페라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갈라 콘서트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시간도 앉아있기가 좀 힘들거든요. 물론 20분이라는 그 인터미션이 있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갈라 콘서트라고 보통 그 주연 작품들의 아리아만 그 골라서 이렇게 불러주는 그 공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갈라 콘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선호하는 작품의 아리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3시간 오페라 보기 힘든 분들한테는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만 들을 수 있고 오페라 내용을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음악만 들으러 귀에 좀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갈라 콘서트를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약간의 편법이 다 있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처음 굳이 오페라 보고 싶다 처음부터 가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고 올 거면 그냥 집에서 주무시기 낫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근데 그래도 갈라 콘서트가 아니라 난 정말 전통 오페라를 보고 싶다라고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요즘에 이제는 조금 있으면 시작되죠.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매년 해요. 그래서 국립 오페라단도 하고 다른 사적 오페라단이라 뭐라 그러지? 그 오페라단이 내가 개인이 운영하는 오페라단 뭐라 그러지? 사설 오페라. 사설 오페라단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올리는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도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이제는 이제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대구에서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오페라 마티네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약간 갈라 콘서트 식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은 5월 달에는 그거를 했던데 토스카를 했었나? 카르멘을 했었나? 그 카르멘의 주요 아리아만 부르는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요. 갈라 공연이 있고, 그리고 뭐 토스카도 있고 다양하게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오페라 공연이 있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많이 하고,
혹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각 지역구에 그 아트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마술피르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아람누리 그 문화센터에서는 조수미 씨가 공연을 하는 것처럼 오페라 공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한 오페라 공연 치면은 주요 일정이 다 나오거든요. 1년간의 주요 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귀에 익힌 오페라를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딱 한번 쳐보고 내가 아는 아리아가 나오는 오페라 공연이네. 여러분 그걸 보셔도 될 것 같고, 공연장을 가서 보기가 너무 힘들다, 가격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영화관 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메가박스에서 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은 실황으로 보여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상영관이 별도로 있어요. 메가박스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분당점 어디, 뭐 메가박스 분당점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메가박스 홈페이지에 클래식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6월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오페라를 볼 수가 있고, 10월에는 그러니까 인어공주의 모티브인 체코의 그 오페라죠. 드보르자기의 루살카, 8월에는 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등 실황 공연이 이제는 그 상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가격도 그렇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주무시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화 가서 먼저 예행 연습을 하고 나중에 공연을 보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문턱이 낮으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네네, 쉽게 보실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영상 보시면 되는 거니까. 영화 본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막도 네, 나오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해당 오페라를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라트라비아타를 한대. 그리고 라트라비아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오페라 줄거리 한번 보시고 내용, 뭐 유명 오페라 아리아가 있으면 연관 검색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오페라 아리아는 아니었는지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없다고 하더라도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리아 다 뜨거든요. 라트라비아타 치면 다 나오니까 먼저 유명한 아리아 먼저 뜨니까. 그래서 한번 다 들어보고 이 오페라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딱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공연인데 티켓팅 팁이 있나요? 그쵸. 저는 오페라 볼 때 자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석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페라가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은 성악가만 보면 안 되고, 뭐 무대 연출만 보면 안 되고, 음악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종합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좀 멀리서 보기.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내려다본다라는 느낌으로. 가까이보다는. 네, 가까이보다는. 그래서 사실 그 오페라 극장이 VIP석은 2층 가운데예요. 가장 비싼 곳. 예. 그래서 보면은 진짜 뭐 누가 장관이 뜬다, 뭐 VIP가 뜬다 그러면 다 그 자리로 몰거나 제일 비싼 좌석이 그 자리니까 보면은 거기 앉아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관객들의 반응도 볼 수 있고 오케스트라 피트도 다 보이고, 그리고 그 성악가들이 노래 부르는 거, 연기하는 거, 그리고 무대 뭐 미술 다 보이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는데 저는 VIP석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멀리서 볼 수 있는 곳에서 1층, 근데 1층 맨 앞자리는 저는 사는 분들이 왜 사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성악가 얼굴 보려고 그러는가? 근데 거기서 보면 각도도 안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뮤지컬도 그렇죠. 아니요. 그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제일 앞자리에 보는 이유가, 멀리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배우의 표정 연기가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연극이잖아요. 오페라는 잘 모르겠어요. 오페라는 잘 모르겠는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연극이다 보니까 그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는지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어 제일 앞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뭐 오페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맨 앞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뮤지컬 보시는 거나 연극을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이유로 앞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오페라도 있을 텐데, 근데 오페라는 사실 정말 다 봐야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좀 저는 1층에, 만약에 2층에 자리가 없으면은 1층에 맨 끝자리에 앉는다던가 약간 좀 가운데 쪽에 서 앉는 경우도 있고, 뭐 2층하고 3층이 앉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맨 꼭대기층에도 4층, 뭐 혹은 더 큰 오페라 극장은 5층도 가봤고, VIP 앉아봤고, 맨 앞에도 앉아봤고, 맨 뒤에도 앉아봤는데 저는 맨 앞이 아니더라고. 뭘 이렇게 계속 봐야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조금 뭐 1층에 맨 뒤라던가 뭐 2층이나 3층에 아예 그냥 제일 싼 자리, 자리가 없으면 맨 꼭대기층 거기에서 보면서 그냥 음악 듣고, 배우도 표정도 안 보이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부감해서. 이거를 그냥 본다라고, 뭐 그냥 하늘 위에서 이거 내려다본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를 선호합니다.
저는 박스석 되게 좋아해요. 그죠? 약간 약간 진짜 유럽 느낌 나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영화는 항상 그 박스석에서 일어나잖아요. 한 명이 다가서 계속말로 얘기해. 아니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고. 그게 왜냐하면은 길잖아요.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쵸. 기니까 박스석에 있으면은 좀 보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그쵸. 괜찮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나는 은밀한 느낌이 너무 그런가? 역시 데이트인가요? 더 편하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박스석에서 보다가 그쵸. 링컨이 죽었고 빵야. 하여간 오페라 관련해서 일단 티켓팅까지는 배워봤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극 하나를 선정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또 오페라가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추격하느라고 좀 힘들긴 했는데 다음 편에서는 오페라 한 편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오페라를 봐야 되고 오페라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굳이 찾지 않으셔도 제가 방송하는 이 팟캐스트 듣고 그 공연한대라고 하면 바로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오페라 감상법과 그리고 오페라 줄거리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우님의 공연 가본 척하기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범고래님 코너죠? 네, 다음 코너는 보고에 관해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